천도제가 열리는 궁의 밤은 유난히 서늘했다.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초가 스르륵 흔들렸고 제관들의 목소리는 마치 속삭이는 듯 희미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 기이한 정적은 사람들의 가슴속을 서서히 죄었다. 여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기석에 손을 얹었다. 언제나 따뜻하게 빛나던 그것은 차가운 돌덩이로 식어 있었다. 그 순간 정사순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붉게 일렁이는 기운이 그의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고 이내 붉은 안개처럼 번져나갔다. 팔척귀가 그의 육신을 타고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유려하고 조용했다. 마치 춤을 추듯 흐르는 발걸음은 오히려 공포를 더 자극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퍼져나오는 사기는 단단하고 서늘했다. 그는 곧장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중전을 향해 다가갔다. 모두가 그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중전마마. 누군가의 외침이 공기를 가르자마자 순백의 비단 위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여리는 비명을 참은 채 무너진 중전을 부여잡았다. 그녀의 심장 소리를 찾기 위해 애써보았지만 이미 그녀의 영혼은 몸을 떠나고 있었다. 왕은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제대로 검조차 꺼내지 못했다. 그 사이 팔척귀는 차분한 손놀림으로 피를 바닥에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대의 봉인을 깨뜨리는 의식의 문양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공기를 가르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궁을 뒤흔들었다. 융갑의 혼령이었다. 그는 갑작스레 자신도 모르게 몸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고 비명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사념과 고통에 찢긴 잔영 같았다. 여리는 그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급히 달려가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융갑의 몸 안에서는 다른 이의 흔적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풍산과 팔척귀는 교묘하게 강철의 기운을 거세하고 융갑을 되살리는 함정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동시에 왕가의 피 그리고 중전의 희생까지 더해져 봉인을 푸는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피어오르고 궁은 혼란에 잠식됐다. 이날은 곧 전설이 될 밤. 그 운명의 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천도제의 혼란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강철과 여리는 무너진 후원 한쪽에 몸을 숨겼다. 찢긴 비단 옷자락, 흙먼지로 얼룩진 손, 그 어떤 말보다도 그들의 얼굴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밤하늘엔 달이 붉게 떴고 그 아래 두 사람은 고요히 마주섰다. 강철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여리의 손을 감쌌다. 말없이 전해지는 손끝의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이별의 예감이었다. 우리 그냥 도망칠까?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아직 늦지 않았잖아. 우린 계속 도망만 쳤으니 이번엔 진짜로 도망치자. 이 궁도 운명도 다 버리고 그냥 우리 둘이서. 여리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한 고백인지 알기에 마음이 저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엔 단호한 결의가 차올랐다. 그럴 수 없어. 지금 우리가 등을 돌리면 누군가는 대신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야. 그녀의 말에 강철은 고개를 떨궜다.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리가 결심한 눈빛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걸 그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강철은 웃으며 이 말을 맞댔다. 그럼 나도 갈게. 너랑 백년해로 하자며. 아직 그 약속 안 지켰잖아. 그 말에 여리는 울컥했다. 그러나 눈물은 삼켰다. 붉은 달빛 아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그저 존재로 약속을 나눈 밤이었다. 그 순간 여리는 강철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다정하면서도 장난스럽던 그 사람. 이제는 웃음 대신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그 사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곁에 서 있는지 여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다. 서로에게 기댄 채 다시금 혼돈의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 길이 마지막일지라도. 정사순의 육신을 벗어난 팔척귀는 광기의 혼령이 되어 허공을 휘돌았다. 그는 이내 융갑의 육신을 향해 돌진했다. 이미 한 번 주인을 바꾼 몸, 그러나 여전히 이계의 문과 연결되어 있는 매개체. 팔척귀는 그 육신을 통해 완전한 부활을 꿈꾸고 있었다. 여리는 서둘러 보호 주문을 외웠지만 융갑의 몸에선 이미 낯선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기운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다. 그러다 갑자기 융갑이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팔척귀는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융갑의 정신을 부수려 했고 동시에 융갑 안에서 또 다른 존재가 꿈틀댔다. 바로 강철이었다. 죽음에서 살아난 그는 융갑의 육신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지금 그 둘의 혼이 하나의 몸 안에서 팔척귀와 대치하고 있었다. 융갑과 강철은 서로 말없이 뜻을 나눴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두 사람의 영혼은 하나 되어 맞섰다. 야광주의 잔재가 마지막으로 빛났고 팔척귀는 그 기운에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왕을 향해 날아간 그는
왕이 아닌 후계자의 피를 품은 중전을 다시 노렸다. 하지만 이미 중전은 쓰러진 뒤였다. 그의 진짜 목적은 마지막 남은 왕실의 피를 끊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복수의 완성, 이 나라의 혈맥을 지우는 방식이었다. 강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을 가로막았다. 야광주의 힘이 사라진 지금 그에겐 남은 생명력조차 없었지만 그는 검을 들었다. 끝내자, 이 악귀야. 그 순간 세 개의 영혼이 하나의 공간에서 충돌했다. 윤갑, 강철, 팔척귀. 얽히고 설킨 과거의 원한과 미래의 희망이 격렬하게 맞부딪혔다. 마침내 윤갑은 스스로 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자신을 희생해 강철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순간은 조용했지만 처절했다. 팔척귀는 악에 바친 절규를 내뱉었고 황혼빛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다. 팔척귀가 사라진 뒤의 정적은 이상하리만치 길었다. 전장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되려 무언가 불길한 기운처럼 궁 전체를 감쌌다. 싸움이 끝난 듯 보였지만 그 누구도 진정으로 안도할 수는 없었다. 그 가운데 강철은 고요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피로감이 온몸을 덮치고 있었다. 야광주의 빛이 모두 소진된 탓이었다. 여리는 조심스레 그의 곁에 다가가 상처난 손등을 감싸주었다. 그 따스한 온기가 잠시나마 얼어붙은 전장의 냉기를 녹여주는 듯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의 평온이 깃들었지만 그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 그 순간 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왕의 뒤로는 피로 물든 채 들것에 실려나가는 중전의 시신이 따라왔다.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왕은 말을 내뱉었다. 이 모든 것이 너희 때문이더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분노가 밑바닥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왕은 경기석의 무력화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다. 경기석은 왕과 궁궐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었고 누군가가 그 경기석의 약을 타 무력화시킨 것이 분명했다. 여리는 왕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차분한 듯했지만 그 눈빛은 억울함과 확신으로 빛났다. 경기석은 완전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약을 넣지 않았다면 중전마마는 아직 살아계셨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궁 내부에서 한 장의 문서가 발견되며 상황은 급변했다. 그것은 풍산이 왕실 측근에게 경기석을 무력화하는 약을 전한 사실이 적힌 비밀 문서였다. 문서 속 이름은 놀랍게도 왕의 오랜 친구이자 국정을 함께 이끌어온 장신이었다. 장신은 문서를 확인한 순간 고개를 떨궜다. 왕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없이 침묵하던 왕은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였느냐? 중전까지 팔아넘긴 것이 내 짓이었느냐? 장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서려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폐하 전하께선 오래전부터 그들의 분노와 복수를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 그것만이라도 막고 싶었습니다. 왕은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가 늘 곁에 두고 신뢰하던 자의 배신 앞에서 그는 무력하게 검을 떨어뜨렸다. 병사들이 장신을 끌고 나갔고 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팔척기보다도 더 무서운 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배신이었구나. 그 말에 여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린 다시 싸워야 해요. 풍사는 아직 살아있고 그의 마지막 계획은 이 왕실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왕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오랜만에 전사의 기백이 돌아오고 있었다. 모두가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강철만은 달랐다. 그는 말없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어딘가 멀리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듯 애틋하고 담담했다. 그의 고요한 눈빛은 곧 다가올 또 다른 희생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렇게 밤은 다시 궁을 삼킬 듯 드리워졌다. 어제보다 더 짙고 깊게. 어둠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풍산의 마지막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궁을 감싸고 있던 어둠은 유난히 깊고 묵직했다. 팔척기가 사라졌지만 궁 안의 감도는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날의 밤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풍산이 살아있고 그의 마지막 복수극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리는 강철과 함께 그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 추적했다. 장신의 자백을 통해 밝혀진 풍산의 은신처는 왕실 장서각의 깊숙한 지하에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목은 축축하고 싸늘했다. 희미한 촛불이 벽을 타고 흐르며 길을 밝혔고 그 끝자락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풍산을 마주했다. 풍산의 모습은 이미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피로 그린 문양이 붉게 빛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어린 궁녀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왕실의 먼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였고 풍사는 그녀의 피를 마지막 봉인을 여는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여리는 주저없이 달려들었고 강철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보호하며 풍산 앞에 섰다. 야광주의 힘이 소진된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강철은 생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두려움 없는 자세로 검을 들어 올렸다. 풍사는 이미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악귀의 잔재를 흡수한 그는 괴물에 가까운 형상으로 변해 있었고 그와의 싸움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다. 하지만 강철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와 맞섰고 마침내 풍산의 급소를 꿰뚫는 데 성공했다. 괴물 같은 울음소리와 함께 풍산의 기운이 꺼져가고 지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철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악귀의 사원과 독이 그의 육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리는 그에게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다. 안 돼, 아직 너랑 백년해로 하기로 했잖아. 강철은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고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했다. 그거 다음 생에 하자. 이번 생은 내가 조금 일찍 떠나는 걸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여리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육신은 서서히 빛으로 흩어졌고 야광주의 파편처럼 반짝이며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여리는 그 자리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오열은 깊은 지하실에 울려 퍼졌고 아무도 그 곁에 다가설 수 없었다. 시간조차 그 순간만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다. 며칠 뒤 왕은 여리를 직접 찾아왔다. 그는 전하의 위엄을 벗고 소박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얼굴엔 무거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강철의 희생이 궁을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었소. 나는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겠소. 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시간은 흘러 궁 안에 벚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철의 무덤 옆에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그 위엔 짧지만 깊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한 사람을 위해 세상을 막은 자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 여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녀가 그 결말을 마저 써야 했다. 그것이 남겨진 자의 몫이었다.